이번 파트에서는 RAD 스튜디오 X8에서 새롭게 추가되고 개선된 기능들에 대해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컴파일러의 종류가 늘었습니다. 오브젝트 파스칼과 C++ 빌더가 각각 7개와 6개의 컴파일러를 제공하는데요. 먼저 윈도우 32비트와 64비트, 그리고 맥 OS X, 그리고 안드로이드 ARM V7, iOS ARM V7, ARM 64비트, 그리고 iOS 시뮬레이터입니다. iOS 시뮬레이터 같은 경우에는 현재 오브젝트 파스칼, 즉 델파이에서만 해당합니다. 네,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오브젝트 파스칼과 C++ 빌더에서 iOS 64비트 앱을 개발할 수 있는 컴파일러가 추가되었습니다. 즉 오른쪽 그림과 같이 타겟 플랫폼에 iOS 64비트 타겟을 선택하고 컴파일하면 iOS 64비트를 지원하는 앱을 만들 수 있습니다. 64비트 앱의 지원은 애플의 정책상 반드시 지원해야 합니다. 애플은 올 초 앱 등록 시 64비트와 32비트를 모두 지원하는 유니버셜 앱을 요구했고, 지원하지 않는 신규 앱은 앱스토어에 등록할 수 없도록 정책을 변경했습니다. 네, RAD 스튜디오에는 XE8에서 iOS 64비트 개발을 지원함과 동시에 64비트와 32비트를 동시에 지원하는 유니버셜 앱을 개발할 수 있도록 프로젝트 옵션을 통해 기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네, 프로젝트 옵션에서 델파이, 컴파일러, 컴파일링 쪽을 오시면은 오른쪽에 노란색 배경이 보이는 것처럼 Generate iOS Universal Binary File ARM V7 플러스 ARM 64비트를 선택을 하게 되면은 32비트와 64비트를 모두 지원하는 유니버셜 앱을 만들 수 있습니다. 네, iOS 64비트 지원이 참 쉬워졌습니다. 기존의 프로젝트를 XE8로 열고 iOS 64비트 타겟을 선택 후 컴파일만 하면 iOS 64비트 앱을 지원할 수 있는데요. 이렇게 쉽게 지원하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꼭 그런 것만은 아닙니다. 엑스코드의 경우 오브젝티브 C에서 64비트 앱 개발 시 수많은 데이터 타입이 변경되었고, 자마린의 경우 C# 코드는 API가 32비트와 64비트를 모두 지원하는 유니피드로 두 가지로 분기되었습니다. 즉 다른 개발 툴을 개발할 경우에는 64비트 지원을 위해 수많은 소스 코드를 마이그레이션 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하지만 RAD 스튜디오는 타겟 플랫폼을 변경하는 것과 단 하나의 데이터 타입의 크기가 변경되었습니다. 바로 longint인데요. 64비트에서는 8바이트, 32비트에서는 4바이트로 사용됩니다. 혹시 여러분의 코드에서 longint를 사용한 경우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네이티브 라이브러리를 직접 포출할 경우에도 데이터 타입의 검토가 필요합니다. 네, 이렇게 유연하게 새로운 타겟인 iOS 64비트를 지원하게 된 것은 파이어몽키 플랫폼의 뛰어난 아키텍처 때문입니다. 파이어몽키는 하나의 소스 코드로 멀티 디바이스를 개발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프레임워크인데요. 파이어몽키는 내부적으로 서로 다른 플랫폼의 SDK와 API를 호출해서 네이티브 코드를 생성하지만 외부, 즉 여러분에게는 파이어몽키 프레임워크만 알아도 개발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즉 여러분들이 파이어몽키로 개발한 앱은 내부의 플랫폼이 바뀌어도 새로운 타겟이 추가가 되어도 여러분이 개발하는 방식에는 변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즉 여러분은 플랫폼의 변경에 크게 신경 쓰지 않고 여러분의 비즈니스에 필요한 기능과 파이어몽키에만 집중하셔서 개발하면 되도록 RAD 스튜디오에서 새로운 플랫폼이나 변경에 따른 내용을 대신 처리해 주고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다양한 디바이스의 폼팩터에 맞는 화면을 개발할 수 있는 멀티 디바이스 디자이너입니다. 멀티 디바이스 디자이너는 폼 디자인을 상속받는다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소스 코드를 상속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마스터 뷰, 마스터 화면을 부모로 다양한 디바이스와 플랫폼용 뷰를 좌측으로 가져가 각각 다르게 디자인할 수 있습니다. 화면과 같이 마스터 뷰를 안드로이드 5인치 폰, 아이폰 6, 윈도우와 맥용 화면을 각각 다르게 디자인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XE7에서 최초로 도입된 기능인데요. 네, XE8에서는 멀티 디바이스 디자이너에서 디바이스마다 다르게 디자인한 화면을 한눈에 미리 볼 수 있는 멀티 디바이스 미리 보기 기능을 제공합니다. 미리 보기는 개발하는 동안 실시간으로 제공하며 서로 다른 화면들에 표현하는 실제 UI를 개발 중에 바로바로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매번 디바이스로 배포해서 또는 가상 디바이스에서 화면을 돌려보며 확인하는 시간을 대폭 줄여주기 때문에 개발 중에 이제 미리 보기로 이런 화면들을 확인하고 최종적으로는 그 디바이스에서 디자인을 직접 확인할 수 있어 그 시간상으로나 개발 생산성을 상당히 높여줄 수 있는 요소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멀티 디바이스 미리 보기를 데모에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멀티 디바이스 디자이너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멀티 디바이스 디자이너는 뷰를 상속받아서 각각 디바이스에 맞는 화면을 다르게 구성할 수 있는 요소인데요. 마스터에 이렇게 그 기본적인 디자인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이폰 6에서는 이런 형태로 이제 보여주게 될 것이고요. 그리고 안드로이드 4인치에서는 이런 형태로 실제 최종적으로 보여지게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렇게 이제 뷰를 변경해 가면서 항목을 확인할 수도 있지만, 디자인을 확인할 수도 있지만, 다시 마스터로 변경한 이후에 뷰에 멀티 디바이스 프리뷰 메뉴를 선택하시면은 이렇게 프로젝트 매니저가 있는 영역에 미리 보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좀 작게 표시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다양한 이제 미리 보기가 표시가 되어 있고요. 이렇게 체크박스가 노란색으로 되어 있는 거는 이 뷰에 추가되어 있는 항목이고요. 그리고 그렇지 않은 것들은 이쪽 이제 그 기타 뷰를 선택하셔가지고 추가한 것들은 이렇게 체크박스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제 보실 수도 있고, 아래에 있는 것을 통해서 좀 더 크게 보려고 하실 경우에는 이렇게 줌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멀티 그 디바이스 미리 보기를 잘 활용하시면은 여러분들이 다양한 디바이스에 맞는 앱을 개발할 때 최종적으로 어떻게 보여질지를 예상할 수 있기 때문에 매번 디바이스에 그 앱을 배포해서 확인해야 하는 그 시간을 절약할 수 있기 때문에 전반적인 개발 생산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으로 XE8에 추가된 모바일 기능은 맵뷰 컴포넌트 iOS 플랫폼 컨트롤이 있습니다. 맵뷰는 종전의 맵을 표현하기 위해서는 웹브라우저의 구글 맵 웹페이지를 이용했는데요. 아마 XE7까지는 그런 형태로 맵을 구현을 하셨을 겁니다. XE8에서는 안드로이드에서는 구글 맵스를, iOS에서는 애플 맵킷을 이용해 맵을 표시할 수 있는 컴포넌트입니다. 그리고 iOS용 플랫폼 컨트롤들이 더 다양해졌습니다. T메모, T리스트뷰, T-스위치 등의 컴포넌트가 XE8에서 더욱 네이티브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좀 더 자세히 보겠습니다. 플랫폼 컨트롤이라고 하면 이전의 UI 컨트롤은 파이어몽키에서 모바일의 GPU를 이용해 컨트롤을 직접 렌더링, 즉 직접 그렸는데요. 이제는 플랫폼, 즉 iOS 자체에서 플랫폼을 렌더링할 수 있도록 UI 컨트롤에 컨트롤 타입 속성이 추가가 되었습니다. 컨트롤 타입을 통해서 파이어몽키용으로 스타일 표시할 것인지, iOS용 플랫폼 네이티브 컨트롤을 이용할 것인지를 선택할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컨트롤 타입 속성을 스타일드로 선택하면 파이어몽키 스타일을 이용해 일관성 있는 UI를 제공할 수가 있고요. 플랫폼을 선택하면은 iOS 플랫폼에 맞는 네이티브한 UI와 기능들을 가져갈 수 있습니다. 또한 리스트 뷰의 경우 그 컨트롤 타입을 이용해서 그 플랫폼을 선택한 경우에 그 네이티브 옵션을 통해서 네이티브 옵션 사용을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그게는 그룹피드, 인덱시드, 스타일드 이 세 가지 속성이 있습니다. 그럼 데모를 통해 플랫폼 컨트롤과 리스트 뷰의 네이티브 옵션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네이티브 컨트롤을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데모의 파이어몽키 네이티브 컨트롤. 그 대표적인 그 에디트, 그리고 메모, 그리고 캘린더와 스위치, 그리고 리스트 뷰는 각각 그 컨트롤 타입을 통해서 컨트롤 타입 속성을 통해서 보겠습니다. 그 플랫폼용으로 사용을 할 것인지, 즉 네이티브 컨트롤을 사용할 것인지, 아니면 파이어몽키 스타일을 사용할 것인지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스타일로 하게 되면은 그냥 일반적인 에디트 형태로 표시가 되지만 플랫폼을 선택한 경우에는 우측에 이렇게 그 모바일 형태의 아이콘이 네, 표시가 되는 걸로 그 디자인상에서도 차이를 줄 수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이제 그 기본적인 속성을 주고요. 그리고 이제 커서 색상을 변경을 한다든지, 뭐 정렬을 한다든지 그런 것들 파이어몽키의 이제 스타일들도 그대로 네이티브 컨트롤러에서도 플랫폼 컨트롤러에서 그대로 사용을 할 수가 있고요. 네, 메모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이제 T 메모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URL이라든지 이메일 그리고 전화번호, 주소 같은 곳에는 네, 자동적으로 링크가 걸리도록 네, 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달력 컴포넌트 같은 경우에 파이어몽키에서는 이렇게 달력 형태로 나오지만 네이티브에서는 그 선택하는 일자를 선택하는 형태로 나오게 되는 것을 네, 뒤에서 확인을 하실 수가 있을 것이고요. 네, 리스트 뷰에서도 네, 그 네이티브한 리스트 뷰를 네, 사용할 수 있는 모습을 네, 이 부분은 이제 직접 보는 것으로 네, 직접 보면서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네, 이건 제 아이폰에서 이제 선택을 한 건데요. 그 네이티브 컨트롤 같은 경우 이런 형태로 I am 하게 되면은 네, 가운데 보시는 것처럼 그 추천해주는 I amazing 형태로 그 추천해주는 그 iOS 본연의 기능을 사용할 수도 있고요. 네, 이 두 번째 커서는 네, 녹색으로 파이어몽키에서 설정한 것들도 네이티브 컨트롤에서도 여전히 나오게 됩니다. 네, 그리고 메모를 보시면은 네, 스타일들도 두 번째 빨갛게 잘 표시가 되어 있고 이메일 그리고 그 URL, 이메일, 주소, 전화번호 등등도 그 제 링크를 표시를 할 수 있어서 선택을 하게 되면은 네, 웹 브라우저로 해당 URL을 이동을 할 수가 있고요. 자, 달력 컴포넌트 같은 경우 이렇게 iOS의 네, 본연의 달력 선택하는 네, 항목으로 나오고요. 스위치는 동일하게 표시가 됩니다. 그리고 리스트 뷰 같은 경우에는 뭐 다양한 속성들을 네, 옆에는 인덱스를 붙여준 것이고요. 이런 형태로 사용을 할 수가 있고, 자, 다음은 리스트 뷰 옵션을 한번 보겠습니다. 리스트 뷰 같은 경우에는 네이티브 옵션이라는 항목을 선택해서 이렇게 뭐 그룹 지을 것인지 인덱스를 표시할 것인지 그리고 파이어몽키 스타일을 표시할 것인지를 속성으로 제공을 하고 있고요. 네, 화면을 보시면은 그룹을 지을 경우에는 이렇게 A, B 표시가 되지 않는데 F에서는 이렇게 F가 포함되어 있는 것들만 네, 그룹을 지어서 표시를 하게 되고요. 인덱시드 속성을 주게 되면은 네, 우측에 이렇게 알파벳을 표시하게 돼서 바로바로 이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스타일드 같은 경우에는 네, 파이어몽키 스타일을 제목, 네, 텍스트에 준 것입니다. 이런 형태의 이제 리스트 뷰에도 네이티브 옵션을 통해서 이런 다양한 기능들을 활용할 수 있겠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모바일에서만 제공했던 웹브라우저를 데스크탑에서 지원하게 됐으며 VCL의 이미지 리스트를 네, 아주 유용하게 사용했죠. 파이어몽키에서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카메라 촬영 데이터를 카메라롤, 즉 앨범에 저장할 수 있도록 네, 카메라 제어하는 기능들이 강화되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프리미엄 파이어몽키 스타일들도 아주 예쁜 스타일들이 추가가 되어 있고요. 네, 다음으로는 강화된 런타임 라이브러리입니다. 런타임 라이브러리는 VCL과 파이어몽키에서 모두 활용할 수 있는 것으로 메모리 관리, 파일 및 스트림, 스레드, 인코딩, 포맷과 같은 것들입니다. 여러분들이 작성한 RTL 코드는 네, 플랫폼 고유 API, SK를 호출하도록 후킹됩니다. XE7에서는 병렬 프로그래밍 라이브러리가 새롭게 추가가 되었고요. 네, XE8에서는 VCL 애플리케이션을 모바일로 손쉽게 확장할 수 있는 앱 테더링 프로토콜이 기존 와이파이, 블루투스 두 가지에서 새롭게 블루투스 LE 프로토콜이 추가가 되었고 양단에서 데이터를 암호화할 수 있도록 강화되었습니다. 그리고 XE7에서 추가된 T 블루투스 LE 컴포넌트와 동일한 인터페이스로 클래식 블루투스를 연동할 수 있는 T 블루투스 컴포넌트가 추가되었습니다. 블루투스와 블루투스 LE의 사용은 크게 블루투스 스피커와 같이 많은 데이터와 전력이 필요한 경우에는 클래식 블루투스, 센서와 같이 오랜 기간 작은 데이터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네, 심박 센서와 같은 네, 센서들은 블루투스 LE를 사용한다고 네, 구분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XE8에 추가된 RTL 컴포넌트는 근접 인식을 할 수 있는 비콘입니다.
네, 비콘은 주기적으로 근접성과 식별 정보를 주변에 송출하는 장치입니다. 신호 강도를 통해 얼마나 가까운지 알 수 있으며 그 UUID, 메이저 아이디, 마이너 아이디를 통해서 어떤 비콘인지를 식별할 수 있습니다. 이런 정보들이 비콘에서 주기적으로 송출하는 광고 데이터라고 하고요. 대표적으로 이제 주요 표준인 아이비콘과 알트비콘을 RAD 스튜디오에서는 모두 개발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은 비콘을 통해 비콘과 앱이 얼마나 가까운지를 결정하고 해당 비콘이 어떠한 비콘인지 식별 정보인 UUID, 메이저 아이디, 마이너 아이디를 통해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비콘의 범위에 진입하고 나가는 경우를 모바일에서 인식할 수 있기 때문에 비콘의 정보에 맞게 다양한 액션을 원하는 대로 수행할 수 있습니다. 네, 소매점 사례로 비콘을 사용한다면 고객에게 제품의 위치를 안내하고 고객이 특정 제품에 가까이 오면 쿠폰과 상품 설명으로 혜택을 제시할 수도 있고요. 거래가 많았던 충성도 높은 고객이 매장에 방문할 경우에는 점원이 빠르게 응대하는 것이 좋기 때문에 점원에게 알려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고객들이 이동하는 경로와 오래 머무르는 상품들을 파악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고객의 이동 경로를 분석해서 그 영업팀의 이동 경로를 설정하는 등으로 매출을 증대하고 고객 만족을 높이는데 아주 유용하게 비콘이 활용될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원하는 여러분들의 사업에서도 다양한 아이디어를 접붙일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유용한 위치 기반 서비스는 T비콘 컴포넌트를 통해 구현할 수 있습니다. T비콘은 iOS, 안드로이드, OS X에서 지원하며 윈도우 같은 경우는 비콘의 광고 데이터를 제공하지 않기 때문에 사용이 제한되고 있고요. 나머지 3개의 플랫폼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i비콘과 알트비콘을 표준에 따르는 모든 비콘 장비와 연동해서 사용할 수 있는 아주 유용한 비콘 컴포넌트입니다. 네, 그럼 비콘 데모를 통해서 좀 더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RTL의 비콘 디스커버리 데모. 이 앱에서는 그 스타트 디스커버리 버튼을 누르면은 주변에 있는 비콘을 탐색을 하고요. 탐색되면 이쪽에 UUID와 메이저 아이디, 마이너 아이디를 표시하도록, 그리고 이쪽에는 비콘과의 거리를 미터로 표시하도록 구현을 해놨습니다. 제가 이제 비콘하고 연동하기 위해서는 T비콘 컴포넌트를 이용하게 되고요. 여기 보시면 모드에 스탠다드는 i비콘을, 알터네이티브는 알트비콘을 연동할 때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기타 내용들은 그 자세히 보기 링크를 통해서 확인해 보시고요. 저는 타이머에 0.1초 주기로 비콘의 정보를 거리를 읽어서 이쪽 영역에 표시하도록 구현을 해놨습니다. 그러면은 실제 돌아가는 것들을 함께 보겠습니다. 좀 가려지는데요. 자, 제가 비콘을 들고 조금 이동을 해 보겠습니다. 거리가 조금 멀어졌고요. 좀 가까이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씩 줄어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0.2m, 즉 20cm 정도죠. 이런 형태로 이제 여러분들이 모바일 기기가 이동이 할 테고, 두 가지 방식이 있겠죠. 모바일 기기를 이동을 할 수도 있고, 비콘을 손목 같은 데 채워서 팔찌 형태로 해서 비콘을 이동할 수도 있고, 두 가지 방식이지만 여러분들은 이제 모바일 앱에서 비콘을 인식하고 거리를 측정할 수 있는 근거리 위치 기반 서비스를 이용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T비콘을 이용해서 하는 내용을 한번 살펴보셨고요. 다음으로는 물리연산을, 여러분들의 앱에서 물리연산을 수행할 수 있는 박스2D 라이브러리입니다. 박스2D는 C++로 배포된 라이브러리로 오브젝트 파스칼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오브젝트 파스칼 헤더와 데모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박스2D는 데스크탑과 모바일에서,
그리고 오브젝트 파스칼과 C++에서 모두 사용할 수 있으며 대표적으로 박스2D를 사용하는 모바일 앱은 앵그리버드입니다. 네, 새가 날아가서 돼지나 아니면 벽을 부실 때 일어나는 모든 것들이 박스2D로 계산이 된다고 예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일례로 이제 앵그리버드의 이제 행사에 박스2D의 개발자가 직접 물어봤습니다. 앵그리버드의 물리연산은 어떤 라이브러리로 계산을 되느냐 해서 박스2D로 계산을 한다 라고 했을 때 내가 박스2D를 만든 개발자이다 해서 유명한 일화가 있었다고 합니다. 우스개로 한번 잠깐 이야기를 해봤고요. 네, 그 다음에는 HTTP와 HTTPS를 지원하는 새로운 컴포넌트가 추가가 됐습니다. 네, 그 새로운 HTTP 컴포넌트는 OS 벤더가 제공하는 기능을 이용해 네이티브 HTTP 기능을 사용할 수 있도록 컴포넌트로 구현되었으며, 정전에는 인디 HTTP를 통해서 HTTP를 구현을 하셨을 거예요. HTTPS를 지원하기 위해서는 인디 HTTP 같은 경우에는 별도의 오픈 SSL 라이브러리를 함께 배포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네이티브 HTTP 컴포넌트는 이번에 추가된 컴포넌트는 HTTPS 지원을 위해서는 별도의 라이브러리가 필요하지 않도록 편리하게 되었습니다. 네, 네이티브 HTTP 클라이언트 라이브러리는 윈도우, 맥, iOS, 안드로이드에서 모두 네이티브의 HTTP 기능을 적용하도록 설계가 되어 있으며 VCL에서도 물론 동작을 하게 됩니다. 네, 네이티브 HTTP 클라이언트 라이브러리가 추가됨에 따라서 HTTP 기반의 REST 클라이언트 라이브러리와 백엔드 애저 서비스 즉 바스는 XE8에서 컴파일하는 것만으로도 더 좋은 성능을 갖게 되어야 됩니다. HTTP를 이용한 경우에는 여러분들도 다시 XE8로 컴파일 하셔서 전반적인 속도 향상을 경험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으로는 XE8에 새롭게 추가된 앱 애널리틱스 기능입니다. 여러분들이 만든 앱이 얼마나 실행됐는지, 몇 명이 이용하는지, 어떤 기능을 주로 사용하는지, 어떤 문제가 있는지 아마 대부분 궁금하실 텐데요. 이제 앱 애널리틱스로 사용자의 사용을 파악하고 사용성을 이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더군다나 별도의 시스템 추가 구축 없이 엠베카드로에서 제공하는 앱 애널리틱스 앱을 이용하면 사용한 만큼은 요금을 지불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앱 애널리틱스는 데이터 수집 시작 시 개인정보 보호 메시지를 표시하며 이 메시지는 여러분들이 직접 수정할 수도 있고요. 앱 애널리틱스에서는 익명으로 사용자의 정보를 수집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체 개인정보를 수집하지 않으니 커스텀 이벤트를 통해서 데이터 수집을 할 경우에는 여러분들도 개인정보가 포함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T-앱 애널리틱스 컴포넌트를 이용해 앱 애널리틱스 기능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VCL과 파이어몽키 모두 사용할 수 있으며 컴포넌트에서는 앱 시작, 그리고 폼, 즉 새로운 화면의 시작, 그리고 예외 발생 내역과 컨트롤에 포커스가 이동했는지에 따라서 어떤 앱이 얼마나 실행됐는지, 그리고 어떤 화면을 자주 사용자가 보는지, 그리고 컨트롤의 포커스가 이동함에 따라서 어떤 기능을 자주 사용했는지를 이제 파악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앱 애널리틱스로 수집된 데이터는 엠바카드로 앱 애널리틱스 웹사이트를 통해서 데이터를 수집을 하게 되고요. 여러분들은 계정을 발급받아서 그 앱의 아이디를 그 앱 애널리틱스 컴포넌트에 등록을 하게 되면은 웹사이트와 연동돼서 웹사이트를 통해서 그 분석 데이터를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용자인지, 어떤 앱이 얼마나 실행되는지를 사용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그 아래에 있는 tech.devugia.co.kr 이 링크를 통해서 좀 자세하게 확인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으로는 데이터베이스의 RTL에서는 T필드의 읽기, 쓰기 성능의 최적화 작업이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T필드는 T데이터셋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T데이터셋을 상속받아 구현한 모든 자식들이 강화가 되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의 데이터베이스에서도 T데이터셋을 상속받은 T쿼리라든지 T스토어드 프록,
레포트 테이블 등의 컴포넌트를 아주 많이 사용하셨을 것 같은데요. 고객의 레포트에 따르면 T 클라이언트 데이터셋의 경우 XE7 대비해서 25% 엄청난 엄청나게 향상이 되었다고 합니다. 이제 XE8로 컴파일해서 25% 향상된 데이터베이스 애플리케이션을 제공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단지 컴파일하는 것만으로 성능 향상을 경험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파이어닥에서는 새롭게 테라데이터 DB 드라이버를 ODBC 드라이버 기반으로 제공하며 인터베이스에 새롭게 추가된 체인지 뷰를 지원합니다. 그리고 DBMS의 변동사항이 있는 경우 보고해주는 변경 공지 기능이 추가가 되었고요. 파이어닥에 관심이 있으시다면 DB 익스프레스 프로젝트를 파이어닥으로 마이그레이션하는 도구를 지원합니다. 혹시 BD 프로젝트를 파이어닥으로 마이그레이션 하고 싶으시면은 아래에 BD 프로젝트를 파이어닥으로 마이그레이션 따라하기 자료를 참고해 보시면은 여기에서는 델파이 7의 BD로 되어 있는 프로젝트를 델파이 XE7의 파이어닥으로 마이그레이션 하는 과정을 샘플 소스를 이용해서 따라하기 형태로 이해하기 쉽도록 작성을 해놨으니까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 외에 SQLite 버전 3.0 이상 지원이 강화가 되었고요. 이렇게 새로워진 RAD스튜디오의 기능을 살펴보았습니다. 사실 새로워진 기능을 짧은 시간에 모두 소개하기는 어려웠고요. 하지만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들은 추가된 기능들을 잘 살펴보면 공통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비콘 컴포넌트를 제공해서 새로운 기술 추가에 대한 학습 없이 비콘 기능을 이용할 수 있는 것들과 iOS 64비트와 같이 새로운 환경을 타겟 플랫폼을 지정하고 컴파일 한 번만으로 지원을 한다든지 사용자의 사용성을 파악할 수 있는 기능을 자체 개발 없이 엠바카드로 제공하는 서비스를 활용해 제공을 할 수 있는 등을 살펴보면은 공통점은 RAD 스튜디오는 여러분들이 필요한 기능을 손쉽게 개발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기능 구현보다는 비즈니스에 포커스를 맞춰서 핵심 기능을 중점적으로 개발할 수 있도록 RAD 스튜디오가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개발 도구가 주는 최고의 가치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다음으로는 여러분들의 개발 생산성 향상을 할 수 있는 RAD 스튜디오 기능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